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 일원화 공청회 진행을 맡게 된 전하진 의원실의 김기호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신경림 의원님께서 원래 축사해 주셔야지 마땅한데 그냥 인사만 하시겠다고 해주셨고요. 우리 전하진 의원님께서 개회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쭉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해서 아니 왜 이 바우처를 각 부처가 계속 발행을 하고 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 통합하는 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드회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유 의원님 우리 카드회사는 이미 수천만 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카드 한 장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부가 또 다시 에너지 바우처를 공급하겠다면서 그 에너지 바우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한 뭐 1,000억인가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부가 통합을 하고 그 하나의 인프라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부처별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7개 기관에서 300여 개의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117조, 116조죠. 3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에 쓰면서 이 복지가 과연 제대로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 제가 기업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10% 20%는 충분히 효율적인 정책으로 통해서 집행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10%만 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10조가 넘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이참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오늘 뭐 김무성 대표님도 그러시고 오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다들 못 오셔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그 최근에 KBS 방송도 지금 됐습니다만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가 한국에서 방송도 하셨죠. 2030년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일자리의 반이 사라진다. 약 20억 개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년 뒤입니다. 15년 뒤에 일자리가 반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복지 쪽에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 앞으로 한 3년? 그러면 700만이 일자리를 이제 놓습니다. 그럼 이 700만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나 무슨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지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의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복지의 방법으로 앞으로 한 3년 뒤, 4년 뒤에 닥칠 이 큰 충격적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 60대 팔팔한 이 체력을 가지고 있는 이 60대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일자리가 반이 사라진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봇가 대처하고 이 예측 가능한 이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안 주고 그럼 복지 예산으로 이분들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플랫폼을 통합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새로운 형태의 복지 예산 집행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좋은 의견들을 집합시켜서 제가 우리 신경림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창조특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고민을 해서 이 문제가 우리 박근혜 정부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원희복 원장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전하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날 잘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오셨지만 그만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증세 논란, 그다음에 복지 축소 논란, 여러 가지 이제 거대 담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정보 전달 체계를 효율화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한 그 내용 검토는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사회보장 정보 전달 체계가 제대로 효율화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그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투자 대비 10배 이상의 효율이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통계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사회보장 정책에서 사회 서비스 쪽에 가장 중요한 이제 바우처 사업의 어떤 통합에 대한 논하는 자리인데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 우리가 뛰어들어서 토론하고 결실을 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토론의 결과를 도출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하진 위원님, 신경림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좀 앞장서셔서 진짜 앞으로의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 정책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 행정학과 김보영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의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발표를 처음 그 요청을 받고 사실상 그 제가 박사 학위 공부를 할 때부터 사회 서비스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개발원이나 복지부나 보사연과 이렇게 사회 서비스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발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해명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그 자료에는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원래 이름이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였습니다만 올해 대학 특성화 때문에 학과 이름이 바뀌었고요. 근데 사회복지 관련 얘기를 하면서 새마을국제개발학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셔서 제가 그 대학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학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농담을 해도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먼저 발표를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바우처 제도를 얘기하면 바우처 제도의 특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는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이제 전자 바우처라는 형태로 굉장히 독특하게 발달된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바우처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이용처는 제한하는 그런 중간자적 성격의 공급 형태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금을 주게 되면 자유는 크지만 남용의 위험이 있고요.
현물을 그대로 주게 되면 현금이나 서비스를 직접 주게 되면 너무 경직된 공급 형태가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중간적 형태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바우처입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그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성과를 얘기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중간자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사실상 사회 서비스가 그 주목을 받은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급격하게 2007년부터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7년부터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사실상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게 범위도 크지도 않고 재원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우처를 계기로 급격하게 서비스가 확대되기도 했고 서비스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기관한테 돈을 주고 그 기관에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즉, 그 복지관 같은 기관에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대상들을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였죠. 예전에는 서비스의 양도 많지가 않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형태가 보편적이었다고 한다면 바우처 제도로 확대되는 것은 그 바우처 제도 안에서 그 서비스의 내용을 제도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제도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선택 권한을 공급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조금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공급자가 알아서 내용도 결정하고 그 누가 이용할지 이용자도 결정했다면 바우처 제도에서는 이용자가 이용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이용 자격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즉 바우처를 제공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공급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냥 기관에다 맡겨두고 알아서 하십시오. 대신에 돈을 엉뚱한 데만 쓰지 말고 규정만 잘 지키십시오 하는 정도의 책임을 졌다면 바우처 제도에서는 이용자한테 제도와 그 자격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공급자가 이제 알아서 하기보다는 정해진 서비스의 내용을 가지고 이용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그러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급격한 확대의 과정을 겪는데요. 현재 이제 바우처 제도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개 부처의 20개 바우처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따 종류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규모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대상자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런 증가의 추이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처 사업의 이제 종류를 보면요. 확대된 것을 보면 일단 이제 중심은 이제 복지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4년에 두 가지의 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 2012년에는 8가지로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만 바우처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또한 바우처 사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뭐 교육부, 보훈처, 국토부, 문화부, 환경부, 교통부, 여성가족부까지 그렇게 해서 바우처 제도가 2004년에는 5가지 정도였다가 그 2012년에 와서는 19가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 확대 측면을 보면 재정도 역시 많이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09년에는 2조 3,400억 원 규모였다가 2013년에는 6조 8,669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바우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종류로 보시면은 복지부가 총 9개의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우처 유형이 자체형, 뭐 연계형, 금융형 있는데 뭐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이 그다음 발표하시는 김윤수 교수님께서 또 하시겠습니다만, 자체형은 이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자체 카드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연계형이나 금융형은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결합이 돼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를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개의 카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도 있고 고음만 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유치원을 보내려면 또 아이 즐거운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바우처 카드만 3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서비스의 종류, 문화부에서 4가지, 국토부에서 2가지,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보훈처, 환경부 각각 1개씩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 사업과 다양한 바우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재정에 관련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우처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재정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2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아 학비 지원과 그리고 보육료 지원, 이 2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그 사업의 비중을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번 바우처 사업의 그 영역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살펴본 부분이 소득 보장형이라고 제가 한번 구분해본 바우처 사업의 영역인데요. 이걸 이제 소득 보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혹은 그 어떤 것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초점이 맞춰진 경우를 소득 보장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보육료 지원과 임신 출산 지원, 유아 학비 지원, 즉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실상 이제 출산과 육아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어떤 사회적 위험의 유형에 속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ILO에서 권고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준을 보면 노령이나 우리 연금제도, 요즘 시끄러운 연금제도나 실업에 관한 어떤 소득 보장이나 이런 것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득 보장이 전통적으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복지국가들이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의 형태로 보편적인 급여들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우처 제도로 이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출산 보육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원 측면은 이렇게 소득 보장형에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서비스형인데요. 제가 서비스형이라고 분류한 것은 그 급여의 초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에 대한 지원보다는 서비스에 초점이 있는 경우를 본 겁니다. 역시 이제 여기에서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서비스 영역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봄, 그리고 발달, 문화, 훈련, 사회투자 이렇게 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돌봄은 이제 전통적인 소셜 케어, 사회적 돌봄의 영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아이 돌봄 지원인데 크게 이제 노인에 대한 돌봄, 엘더리 케어랑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돌봄. 그러니까 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보다는 직접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서 일단 서비스형으로 분류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에 관한 지원은 분류상 발달 재활이나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사회 투자
사업의 상당 부분도 이제 발달 지원에 속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사업 구분을, 그거는 사회투자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따로 분류할 수는 없어서 사회투자로 그냥 묶긴 했습니다만, 사회투자의 상당 부분은 또한 발달 지원이 속하고요. 문화는 이제 그 문화부에서 하는 스포츠나 문화 바우처를 했는데, 또 사회투자 부분에서 노인 여가와 관련된 어떤 문화적 성격의 지원들이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영역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제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이 65%로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우리가 큰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전통적인 그 복지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셜 케어 영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우리가 전체에서 78%에 이르는 80%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출산 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과 그리고 전통적인 소셜 케어,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바우처라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바우처 제도의 성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바우처 의 어떤 급여 형태로서의 성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요즘 복지 논란이 많이 이게 되고,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그 전부터 뭐 총선부터 복지 공약에 대한 논란 등장이 있었고, 2012년 대선도 사실상 복지 공약에 대한 어떤 경쟁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예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그 복지에 대한 어떤 논란을 거듭한다기보다는 복지의 그 논쟁이나 논의 수준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지가 중요하다, 그럼 뭐라도 해줄게라고 이제 약속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논란에서 볼 수도 있듯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어떤 길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성숙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사회적 위기를 상당 부분 경험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노인의 빈곤은 65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49%가 넘는 노인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수치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구 집단 절반이 빈곤하다. 그것도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에서 한 인구 집단의 절반이 빈곤하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자살률조차도 OECD 평균의 3배이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압도적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적 위기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화된 거에 비해서 정치나 제도적인 선진국은 아직도 많은 갈 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갑자기 사회적 위기가 증가했다고 해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러는 것에는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세상 바우처라는 제도의 형태가 그 합의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보는 복지의 확대를 지지할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수 쪽은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급여를 확대하면 혹시 남용되지 않을까,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바우처라는 형태는 그런 남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준다더라 이러한 어떤 논리까지 합치면서 굉장히 사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비교적 확대가 되는데 손쉽게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해줘서 어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족했던 사회 서비스를 그래도 이 정도나마 확대하는 데 좀 공을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역사적으로 정부가 직접 사회 서비스를 책임진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복지국가 황금기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에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해방 후에 외원기관에 의해서 그 국제 구호단체들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것을 민간이 다시 이어받고 받으면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한 적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욕구가 증가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정부가 갑자기 서비스의 인프라를 직접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처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이제 공급자는 민간에게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바우처라는 기제를 통해서 민간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뭐 제공기관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4배 이상 제공 인력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성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상 바우처라는 제도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 민간에 좀 촉진을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켰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는 사회 서비스 얘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기관한테 보조금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서비스를 받고 안 받고는 기관이 이제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복지가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누군가 주면 고마운 굉장히 시여적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우처가 이제 제도화됐다는 것은 그 서비스의 내용과 자격이 제도적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사회 서비스란 어떤 것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권리적인 어떤 복지 제도로 성장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뭐 처음에 사회 서비스를 확대할 때 민간 시장을 이용했다라는 거는 일단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공적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너무 취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바우처 시장에서는 좀 부적절한 어떤 공급자라든지 어떤 질적으로 낮은 공급자를 공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회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회 서비스 시작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이유로 등록제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그 이용자 몇 명하고 사무 공간에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도시에서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이 전부 지방으로 가서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낮고 책임성도 떨어지는데 등록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자가 이용해서 피해를 당하면 그 욕은 또 공무원이 먹습니다. 왜 나라에서 준 서비스가 이따위냐 하면 이제 공무원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이제 시장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진입 장벽도 낮추고 그런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바우처를 받고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서비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것이 이건 시장이니까요. 시장이 책임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국가의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왜 서비스를 하냐. 이런 사람들이 왜 서비스를 하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아동 학대 문제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불충분한 공적 지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과도하게 민간 시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공급자의 어떤 질적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국공립 시장이 있고 이 국공립 시장이 민간 시장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절대 다수의 서비스가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국가는 사실상 보장할 수 있는 수단 뭐 CCTV 정도 이번에 의무화시키는 정도밖에. 하지만 CCTV는 사후 증거지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서 그런 견제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 사회 서비스가 이제 민간을 의존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서비스 욕구는 많아요. 노인 단독 가구도 너무 많고 거기에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요즘에 또 조성 가정이 늘어서 그 방치된 어린아이들도 지방에 가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충분한 공적 지원도 뭐 영향이 있습니다만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나와서 지방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적 인프라로 그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상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한 도시와 지방 간의 어떤 서비스 인프라 격차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 책임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부당성은 아까 제도화가 됐다고 바우처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했는데 사실 그 많은 또 서비스가 예산 소진 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면 그 사람이 욕구가 발생은 모집 기간에만 발생해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지나면 욕구가 있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실상 또 하나 굉장히 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큰 게 지원 예산을 환수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공급기관에 주지 않고 이용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실제로 법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아마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제할 수단을 상당 부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바우처 제도의 과제라고 한다면 물론 오늘 얘기해야 되는 것이 카드의 통합, 어떤 시스템의 통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까 전하진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360여 개의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분절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을 이용하시던 부모님이 규적적으로 몸이 나아지셨습니다. 그럼 집안에는 재앙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집에 들어오면 등급 외 서비스인 노인 종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노인 종합돌봄 서비스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넘으면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활동 지원을 못 받고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는데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면 일상적으로 받던 생활 지원이 다 끊겨버립니다. 일상적인 활동 지원 내용이.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어떤 연속성, 어떤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의 체계가 서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다는 문제예요. 그럼 단순히 카드만 통합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진짜 통합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 그 서비스를 오고 갈 때 상당 부분 그런 연속성들이 끊기게 되고 그런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요즘에는 그 주민들이 인터넷에서 바우처나 이런 걸 찾아서 가는 거지 공무원분들은 그 300몇 개나 되는 서비스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 체계와 제도의 통합 역시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바우처 카드가 통합이 된다면
저는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신용카드나 오늘 BC카드가 오셔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나중에 바우처 포인트로 뭐 지역 화폐를 개발해서 뭐 사회적 경제를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참에 주민통제 중심인 주민등록제도에서 사회보장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사회보장 번호로 이런 그 체계를 바꾸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적인 어떤 국가다운 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영남대 김보영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 교수님 말씀 중에서 OECD 20위권 국가 중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민간 서비스 영역의 확대라는 부분이 장점이라면 부적절한 공급자의 필터링이 어렵다는 단점, 특히 질적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공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회 서비스 분야 바우처 사업 사례를 주제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김윤수 교수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김윤수입니다. 제가 발표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고 거시적이고 큰 이야기보다는 바우처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고민하고 또 이것이 통폐합이 가능한지 이런 그 시스템적인 측면하고 운영 절차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절차라든가 그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는 바우처에 나타나는 특성들과 함께 고려해야 될 그 부분들이 돼서 일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약간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결국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별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지역적인 부분, 시설 인프라적인 측면 이런 제반 여건들이 다 고르게 갖춰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를 도입할 때는 수요와 공급적인 시장 경제적인 요소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산업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또 노동시장의 그런 인프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우처가 도입됐지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항상 얘기하던 이제 공급기관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결국은 바우처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장에 활성화를 나타내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보다는 민의에서 나타나는 하향식으로 운영됐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바우처를 운영될 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일반 행정이라든가 책임 경영을 통해서 공적 부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는 민간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중앙의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시키는 권력적인 수단으로서 주는 민간 위탁과 또 시장의 생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민영화라고 하는 그 영역의 중간 단계에서 바우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적인 영역과 어떤 시장 경제적인 영역이 항상 상존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우처의 가장 커다란 과제이면서도
주의해야 될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우처를 만들 때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바우처를 그 누구나 모두에게 그 동일한 그 뭐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요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은 동일한 요금이 아니라 차별적인 요금으로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가치가 정말 한정된 가치로 줄 것인지, 아니면 무한정적으로 이렇게 더 늘려나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요금, 또 그리고 거기에는 운송에 따르는 운임 요금을 포함할지 말지, 또 그 이용자가 받는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소득 수준을 고려할까 말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블라우는 이런 것을 그 바우처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설계 시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까 김보영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문화 쪽에서는 금년에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를 한 대를 묶어서 문화 누리 카드라고 이렇게 좀 바뀌기도 했고요. 또 그 고운맘 카드와 맘 편한 카드를 묶어서 아이 행복 카드, 금년서부터 이게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이 이용자와 공급자, 그리고 지자체, 바우처 관리기관, 금융기관, 주무부처라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바우처를 운영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와 공급자는 서로 서비스를 주고 받으면서 이 시장에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 관리기관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 이용자와 공급자, 관리기관 이렇게 3자가 운영되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주무부처는 아무래도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바우처를 운영하고 만드는 그런 형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행복이익을 통한 바우처 운영 절차 흐름인데요. 이 그림은 다음 장을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프로세스로 운영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서 붙여놓은 그림입니다. 일단은 이 바우처를 운영할 때에 단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용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전달해 줍니다. 또한 이 카드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적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우처 생성 단계가 있고,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면 결제를 승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승인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고, 지급된 돈은 또 지자체나 정부라든가 관리기관을 통해서 정상 과정을 지나칩니다.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사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갔는지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서 한 것은 유학비 카드와 문화누리 카드, 제대군인 지원 바우처,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유류구 보조금제, LPG 지원 사업, 그리고 교통카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시군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제대근인이라든가 실업자, 재직자에게 주는 특정인에게 주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지자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제대군인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부분에서는 특정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우처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발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특정한 조폐공사라든가 아예 만들지 않고 그냥 카드 없이 운영되는 바우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우처 생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에서는 유학비 지원 시스템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누리카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그 제대군인 지원 바우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는 그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금융적인 그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금융기관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우처 생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을 할 때는 그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그 주관기관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돈과 관련되는 그 금융거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사와 같은 그런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유류금의 그 지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생성조차도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과 정산에 있어서도 지금은 말 그대로 그 현금을 지원해주고 그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금융적인 그 동거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정산 같은 것은 이것이 이제 원활하게 그 비용이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은 또 이것이 그 지자체라든가 중앙 부처에 있는 그 전체 보조금과 연관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그 운영이 됐는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산의 개념은 개개인의 그 이용자에게 돈을 그 지불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예산 규모에서 운영됐던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모니터링의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부분이 좀 그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사업적인 성격에서 좀 그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운영 절차가 아니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있는 이 시군구가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거의 그 행보기임을 통해서 그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드에 관련된 그 발급과 그 결제 승인, 지급 이런 거는 거의 금융기관의 시스템에서 이런 관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생성과 정산,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이제 갖는 그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유학비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문화 바우처 시스템, 또 아니면은 통합 한도 관리 시스템 HRDnet, 이런 식으로 고유의 관리기관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라든가 생성, 결제 승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상으로 이 운영하는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모니터링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유류구매와 같은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라든가 유가 보증 관리 시스템, 그리고 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모니터링에 있어서 정말 부적정 지급이라든가 이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의 특성을 보면은 이 유류구매와 같은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관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같이 공존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 영역이 더 활용이 됐었을 때는 그런 어떤 부적정 이용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교통카드는 우리가
군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철도를 기차를 이용을 할 때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 아니면 부산에서 대전을 가든 이런 전국 어디에든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로 우대증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카드에 있어서는 그런 할인되는 요금을 일 개개인마다 얼마를 받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큰 묶음으로 해서 1년 연간 소액이 이 정도 되니까 이 건교부에서 기재부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바우처에서 개개인이 하나하나 긁을 때 나타나는 뭐 돈 이용량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조금을 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카드 철도 운임을 할인해주는 이 교통카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바우처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냥 명목상의 바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군인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개인에게 서비스를 줬고 이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봤었을 때는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환급형 바우처 형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명시적 바우처는 내가 직접 카드를 만들고 주고 그 사람이 직접 긁고 이것에 대한 정상과 지불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묵시나 환급형 바우처 같은 사실은 명목상입니다. 명목상으로 바우처가 운영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도 실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주는 거나 또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군인 직업훈련 교육 바우처나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그리고 유학비 지원 이런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바우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용자에게 카드 한 장치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받고 이것에 대한 바우처의 특성에 따른 그런 것이 나타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큰 흐름에서만 보여주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과 공적 영역에 있는 바우처의 운영 형태가 상당히 다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업 간의 특성을 구분을 한 거에 보면은 교육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아나 유아에게 유학비 지원이라든가 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계절제라든가 제대군인 직업훈련 교육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운영되는 그런 바우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가 지원의 그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유가금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할 때는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아주 정밀하고 고도화된 그런 운영 체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문화누리카드 그리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주는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전자바우처 카드와 같은 그런 고도의 단계별 여러 운영 프로세스가 겸비되어 있는 사업으로 운영해야만 요 사업의 같은 맥락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통합 사례를 주제로 한국 스마트카드 강현택 이사께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우처 제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카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주제에 맞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카드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우처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인가요?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안 좋은 좀 언론 자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우처에 대한 카드 통합 얘기가 나왔었고 단말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좀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하진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발의하고 계시구나 하는 얘기를 듣고 내심 좋은 서비스, 좋은 제도는 언젠가는 꼭 얘기가 다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카드라는 매체의 협의로 국한을 해서 제도나 정책 이런 측면보다는 카드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에 대한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현재의 시대는 카드의 시대인 것 같고요. 통합과 융합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통합과 융합이 가능하려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호 간의 조율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럴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적 수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창조경제라는 측면도 이 바탕에는 이 통합과 융합,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드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바우처는 단순히 포인트이자 한도이자 이용권일 뿐이고 단순히 데이터이자 정보일 따름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은 과연 기술적으로 극복할 과제이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발행의 문제, 부정사용과 보안의 문제일 뿐이고 어디서 사용처의 문제일 뿐이고요. 어떻게 매체와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지 그 나머지는 사실은 제도와 정책과 이해관계의 조율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기본 인식이고 그 인식하에서 지금부터 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한국 스마트카드 소개라고 있는데 저희 회사 소개를 하러 이 자리에 참석한 건 아니고요. 저희 쪽 회사에서 제목보다는 이 내용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티머니 카드라는 교통카드를 발행하는 업이 주요 업 중에 하나인 회사입니다. 티머니 카드는 모르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 싶긴 한데 교통카드 중에 충전식 선불카드의 가장 메이저 카드입니다. 수도권 시민 2천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신용카드 방식, 후불카드 방식의 교통카드가 10개의 카드사에서 각 평균 6.7%의 한 카드사당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시장 갖고 계시고요. 저희 티머니는 25%를 가지고 있고 기타 레일 플러스 코레일 쪽에 또는 캐시비라든지 기타 카드가 한 6%에서 단일 카드 발행사로서 교통카드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것들을 고객님들을 모시고 있고 그중에 청소년들이 한 25%, 일반 고객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억 6천만 장 정도 보급이 돼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서비스는 구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형태는 이런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 형태가 있고 이미 모바일 속으로 들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처도 교통카드로 시작해서 대중교통에서 택시, 고속버스, 유료도로까지 쓰이고 있는데 비교통 영역,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그 방식도 모바일과 카드로 해서 앱을 통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통합 플랫폼의 사례의 한 기본 축으로 해서 예를 들어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회사에 대한 부분 유인물로 뭐 저거 뭐 해외까지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러한 플랫폼을 해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서비스 사례에서 첫 번째가 모바일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통카드는 플라스틱 타입의 교통카드만 알고 계신데 모바일에서 지금 한 300만 고객 여러분들이 데일리로는 한 90만 고객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불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장을 갖고 다니야 되는 거, 충전의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핸드폰 속에 교통카드를 넣어보자. 그리고 그 교통카드를 가지고 통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발휘해보자라는 불편함의 해소 측면에서 시작을 해서 출시된 지가 좀 제법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모바일이란 매체는 상당히 유용한 매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본인의 사용에 대한 인증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유용한데요. 신용 체크카드가 연결이 돼 있고 상품권도 계좌 이체 방식도 휴대폰 소액액제도 포인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대중교통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쓰일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모바일이란 매체 속에 교통카드라는 컨텐츠를 넣고 교통카드에서 일반 페이먼트라는 컨텐츠로 진화시켜서 통합적인 사상을 구현하고 이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충전하는 방식의 상품도 있고요. 신용카드처럼 청구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미 충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전을 해서 결국 이것을 바우처로 본다면 여러 가지 바우처들을 하나로 모아서라는 사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충전해서가 아니라 각종 신용카드, 고객은 교통을 또는 비교통에서 편의점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청구는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되는 것까지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이미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엠페스 카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시간이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엠페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저희 한국 스마트 카드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로 출시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플라스틱 타입의 카드이고 이제 모바일로도 구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기 버전으로 할 건데요. 네 가지 기능을 구현을 통합한 기능입니다. 이 IC 카드 내에 정기권 기능이 있습니다. 1일권, 3일권, 5일권, 7일권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티머니 기능이 있습니다. 충전해서 쓰시는 기능입니다. 정기권을 쓰시다가 정기권 유효기간이 마감이 되면 충전을 해서 대중교통을 타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티켓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공항철도 시통열차나 서울시 관광 입장권을 이 카드 내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입장권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능으로 해서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측에서 발행을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알리페이하고 제휴를 해서 알리페이 고객들, 소위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진화해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서비스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 또한 한 장의 카드에 다양한 기능을 통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사용하는 씬들이어서 그냥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에 대한 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환전소에서 이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이제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컨셉입니다. 사실은 오늘 새누리당 공청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서울시가 일대 주주인 회사인데요.
그렇지만 서울 지역만을 갖고 사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스마트 카드이기 때문에 한국이고 이름을 글로벌 스마트 카드 주식회사로 바꿀까 좀 생각 중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 카드가 많은데 한 장의 카드를 통합해서 좀 통합하는 서울 시민 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 두 문장 되는 말씀을 듣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렸던 사항.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기도 한 사상인데 모처럼 오늘 통합 카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체가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카드 멀티 사상 개념이 죄송스럽습니다. 바우처는 그때 원오브댐으로 그렸습니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연계가 가능합니다. 멤버십 개념이 가능하고요. 온오프라인 쪽에 생활 편의 개념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정보를 정할 수 있는 개념이 가능하겠다는 컨셉으로 그렸었습니다. 이런 꼭지들을 바우처의 각 부처별 카드 컨텐츠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일어나는 부분, 모바일이 안 되는 부분은 플러스 카드의 IC 카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시설, 출산휴가, 소상공인 이런 카드들이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건데요. 저 이제 팀원이 쪽에서 한다면 사업적으로 한 예를 드린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양한 카드들을 서비스 분야들을 모바일로 또는 금융카드와 연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즉 통합적인 것은 기술적인 아이디어의 문제이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컨셉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우처 카드의 통합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의 조율이나 제도, 정책, 시행 목적이 정확하게 정비만 된다면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또한 어찌 보면 공공 분야의 핀테크이고 공공 분야의 O2O 서비스이고 민과 관이 서비스와 정책이 결합되는 충분한 사례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부족합니다만 저희 한국 스마트 카드는 이미 묵묵히 음지에서 구현을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상당히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게 보인다고 생각한 아젠다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뭐 지금 거의 한 8년 전이죠, 8, 9년 전인데 과연 바우처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제도가 일단 복지의 어떤 새로운 급여 형태로서 이제 뭐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또는 공급자의 또 어떤 무리한 서비스 제공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고요. 또 2007, 8년 그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용과 복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아니냐 이제라고 해서 이 바우처 제도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장려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뭐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바우처 제도가 이제 너무나 다양해졌고 또 각 부처별로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관리 형태의 문제, 또 급여의 형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바우처 카드를 통합하고 또 이제 카드를 일원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카드가 여러 장을 사용하다가 한 장으로 가져가면 이제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죠.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부의 구조라든지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 또 행정의 문제,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도로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우처 카드 일원화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성공회대학교 김용덕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비시카드 마케팅 본부장이신 김희상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장이신 정호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이신 주영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토론자분들은 이 바우처 카드 일원화 내지는 바우처 제도 일원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문제 또는 이슈를 핵심적으로 5분 내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용덕 교수님. 네, 김용덕입니다. 예, 5분 안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강현택 이사님의 세 분의 자료를 보고 발표를 들으면서 하여간 전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건 아마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이 전제적으로 깔았고,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나, 그리고 과연 합당한 일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바우처라고 하는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의 개념은 좀 단순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용권이라 하기도 하고 교환권이라 하기도 하고 쿠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자적으로 하든 종이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형태를 통칭하는 게 바우처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카드로 만들어진 전자 바우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나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전자 바우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는가? 이건 사실 우리가 뭔가 카드에 대한 환상에 뭔가 젖어 있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자적 방식의 카드를 우리가 왜 도입하는가 하는 이유를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이게 전달 경로를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하죠, 그죠? 이게 그 효율성이고,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쓴 게 바로바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를 좀 견제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그 효용성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카드 도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유행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세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 지역에 제공업자가 하나인데 수요자에게 카드를 준다. 이건 사실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인데 이럴 때는 차라리 종이 쿠폰 10,000원짜리 10장으로 10만 원을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카드 사업의 이 카드로 만드는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이 하나하나의 단위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카드의 내용의 속성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향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면, 이게 통합을 지향하냐 분리를 지향하냐, 이게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스마트하게 합치면
그래서 용도와 용처가 융합돼 가지고 뭐가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카드는 통합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지향합니다. 이거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통합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이사님의 그 교통카드 같은 거는 어디서 들어온 돈이든 상관없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노인 돌봄 종합은 딱 크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관에만 딱 써야 됩니다. 우리 그 아이 카드도 딱 크게 써야 됩니다. 이게 호환 안 됩니다. 이걸 호환시키면 복지의 근간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통합 충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 통합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스마트한 환상이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카드를 통합한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달 체계를, 전달 주체를 통합하는 측면, 무슨 한국 전자정보, 무슨 보건복지정보개발은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공급 주체의 통합이 한 측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한 장을 통합하는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둘을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급 측면과 이용자 측면 이런 그 두 측면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이런 질문이 아마 앞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공급 주체를 통합시키는 게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에 유익한가? 그리고 여기서 이용자 편의성의 뜻은 정보 취약 계층이 다수를 이루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과연 유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카드의 개수를 줄이는 게 분리성을 지향하는 이 서비스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에 유익한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 두 질문에 따라서 공급 경로만 통합하는 게 지향점인가? 또는 카드를 하나로 만드는 게 지향점인가? 둘 다 만약에 예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타이밍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복지가 막 요동치고 막 변화하는 중간인데 요거를 고정된 이 스테이지로 설정하고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향후 안정화된 상태로 가는 변화의 폭이 클 경우에는 이게 낭비 코스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타이밍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유익해 보이나 이 전제는 뭐냐면 대단히 치밀하게 분석한 판단 위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예, 우리 김용덕 교수께서는 이 바우처 카드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바우처 제도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대상자층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대상자층에게 과연 카드의 통합 내지는 제도의 통합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대학교 양난주입니다. 저는 5가지가 아니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우처 카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우처 카드를 일원화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그걸 발급하는 주체, 저는 크게 봐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의 비용 절감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정부가 매년 300억씩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얼만큼 따로 했을 경우에는 얼만큼이 들어가는데 통합했을 경우에는 줄어든다 뭐 어쩐다 이런 행정비용에 대한 어떤 추계가 확실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카드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뭐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카드가 지금 여러 개가 발급되기 때문에 지금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나 급여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이 지금 누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가 우리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카드를 아까 단적으로 나온 게 이제 바우처 카드 중에서 임신 출산 그다음에 연계돼 있죠. 아이가 나오면 바로 보육으로 연계되는 거, 유아학비 이 정도가 지금 한 가구 내에서 그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해야 되는 경우고요. 한번 생각해 지금 쭉 앞에 김윤수 박사님께서 제시하는 걸로 보면 엄마가 임신 출산 그다음에 유아 그 보육료 지원 카드를 발급했어요. 여기 LPG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바우처라든지 이 카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 내에서의 이용자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각자 갖고 있어야 되는 카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 돌보미도 마찬가지죠. 어쩌면은 카드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앙정부에서의 그 탑다운식 사고가 아닌가, 행정 효율화식의 사고가 아닌가. 이용자 입장에서 하나가 아니라 장애인, 유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다 다른 시간대에 다르게 갖고 있어야 되는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바우처 카드 일원화와 관계돼 가지고 증명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우처라는 정책 수단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국민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이 수단을 이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발제문에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눴는데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바우처 사업을 안 해도 공급자가 충분히 있는 서비스들, LPG, 유류,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정부의 사업과 무관하게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용자한테 바우처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는 자기 가까운 데서 편하게 재화를 구매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매했을 때 어디서 구매하든지 이용자가 만족하는 거고요. 재화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은 사실상 시장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바우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그 시장이 대단히 건강한가? 다른 주유소, LPG, 그다음에 학원들처럼 우리가 그 공급자에 대해서 질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바우처라는 정책 수단의 효과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인가 검증해야 됩니다. 바우처라는 정책 수단을 정부가 쓰는 이유는 이용자에게 그 비용과 선택을 맡김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을 안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급자를 따로 관리하거나 서비스질을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걸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발급하고 다시 서비스 기관들 전부 평가하고 서비스 질 관리하고. 왜냐하면 그 시장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우처의 효과성은 교과서적인 효과성은 정확하게 반감됩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다른 부처들이 하고 있는 비용 지원식의 바우처 이런 것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양난지 교수님께서는 이제 바우처 사업에서 그 바우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서구 복지국가에서 도입되었을 때 목적은요. 사실은 이 국가 서비스를 좀 적게 이용해라. 이제 복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우처 제도를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또 민간 시장을 참여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제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수 박사께서 뭐 명시형이다, 뭐 암묵형, 묵시형이다, 뭐 환급형이다 여러 가지 형태를 구분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바우처가 아닌 바우처가 많죠. 이제 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바우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하셨던 양난주 교수의 토론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C카드 우리 김희상 마케팅 본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BC카드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두 분 교수님과 일치하는 점이 또 있긴 하지만 또 상이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칙적인 통합의 그 당위성에 동의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가 바우처의 큰 틀을 논하는 귀중한 자리에 카드사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도 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에서 발표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에서만 해도 8개 부처, 그러니까 20여 개의 다양한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틈틈이 국내 사례들을 좀 수집을 하고 학습을 해보니까 미국의 전자급부 시스템, 영국의 아코르 서비스, 호주의 컨센션 카드 등과 같은 전자 바우처 행태의 그 사례는 많지만 실제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수혜자를 소비생활 연계된 바우처 체계를 운영한 나라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바우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선진 사례 벤치마킹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성공적인 통합 바우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두 가지 정도가 반영된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정교하게 고객을 통합, 유형화하는 것과 동시에 또 고객 특성에 맞는 세분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각 부처의 이제 바우처 수혜자들이 약 60-70%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그 수혜자 유형군별로 바우처를 연계 통합해서 서비스를 체계를 개편하면 정책의 한목정석과 함께 비용 효율성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수혜자별 특성과 니즈에 따른 세분화가 이루어져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혜자의 만족도 또한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그 라이프타임별로는 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사 육아맘 고객군,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고객군, 직장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고객군과 같은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유형화된 각 고객군 내에서는 소득 그리고 지역, 상황별 니즈에 따른 서비스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사실 카드사는 그 기본적인 DB 구축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그 출산, 육아맘을 중심으로 한 고운맘, 마음 편한 산모 신생아, 아이 행복에 이르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기저귀, 분유 바우처와 같이 고객 니즈에 기반한 물품형 바우처 및 현금 지급 바우처인 양육상까지 통합해서 운영되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엉뚱한 것 같습니다만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제 BC카드에서 마케팅 본부를 맡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그 마케팅 시각에서 보면 고객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하더라도 바우처의 브랜드를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그 사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요. 특히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도 통합 브랜드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국민행복카드 브랜드를 통합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수혜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서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서 새로운 복지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불편과 함께 서비스 질의 상방 경직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투자 대비 수익성도 고려할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할 수 있는 견고한 통합 바우처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카드사는 기존의 단순한 카드 할인율 경쟁이 아니라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다양한 민간 제휴 및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복지 생태계로서 창조적인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바우처 운영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 모델을 만들어 선진화된 바우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희상 본부장께서는 이 통합 바우처를 이제 DB에 기반해서 중복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충분히 통합이 가능하고 라이프 스팬에 따른 그런 유형화, 세분화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브랜드 일원화 문제, 또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를 대표해서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또 일찍 나오셨네요. 이제 먼저 복지부의 우리 정원 과장님, 주무과장이신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많은 기대와 어떤 지적이 있으신데요. 겸허히 수용하고 이거를 바우처 카드를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하고 바우처 카드 통합과 관련된 문제점 이건 좀 구분해서 좀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바우처 제도의 그 어떤 쌓여진 문제점 중에 일부분을 이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윤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카드 발급이나 바우처 생성,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제공, 그 다음 결제 승인 지급, 정산, 모니터링, 사후 정보 시스템 연계해서 DB 활용하는까지 여러 가지 그런 바우처 제도, 바우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절차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뭐랄까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바우처 카드를 통합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먼저 가져오려는 그 속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맞는 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김보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바우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공급자가 이제 그 많이 늘어나면서 질적으로 상향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우처 카드 문제라기보다도 공급자의 질 관리, 품질 관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수단을 좀 동원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제와 품질 평가를 통해서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나 질적인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쪽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그 방향을 새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바우처 사업 서비스 간의 어떤 분절성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상당 부분 사업들이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도입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그 예산의 한계 내에서
제도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노인이 되면은 노인 돌봄 종합을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축소된다는 이런 문제점,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어떤 그 분절성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낮은 단가로 인해서 결국 질 낮은 그런 일자리 공급이 되는 이런 부분도 품질 경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바우처 사업이나 복지 사업들이 어떤 업그레이드 되어야지 해결되는 그런 문제점인데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 일자리의 어떤 질적인 상승 문제, 공급자의 어떤 관리 문제, 그다음에 그 품질 문제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덕 교수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로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기존에 안고 있었던 문제점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다른 기회에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난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우처 사업마다 어떤 제품이냐 서비스냐에 따라서 최우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그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하고 제품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수혜 문제, 70%가 중복하고 수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상 중복되고 있는 분야는 상당 부분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통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만은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조정을 해서 이미 그 중복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사각 문제, 그러니까 서비스의 분절성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영준 과장입니다. 전하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청회 마련해 주셔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도 있었고요. 오늘 또 전문가 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배운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오면서 준비했던 과정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금 통합되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이라는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관계부처라고 해당되는 산업부처에서 어떤 바라는 제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는 올해 12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2월부터 총 3개월 동안 동절기 3개월 동안에 저소득층이 에너지 사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에 노인, 장애인, 아동을 보유한 가구 등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15년도 12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거기에 예산은 1,058억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시스템 구축비에는 좀 한 8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올 초부터 그 복지부랑 긴밀히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앞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신청하고 확인해서 결정 통보해주는 과정은 복지부의 행복이윤망을 그대로 통합해서 쓰는 쪽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이 지급, 정산, 뭐 결제 이런 쪽에 있는 시스템을 어찌 할 것인가가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이자 관건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바우처 카드 통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뭐 여러 그 발제자분이라든지 여러 의원 여러분이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이 어떤 큰 흐름이라든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바우처로 갈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도 그 전에 연탄이라든지 바우처, 연탄이나 등유라는 이런 개별적인 바우처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그거를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통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하나의 카드나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큰 흐름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큰 흐름의 하나의 바우처 시스템으로 가는 건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감을 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사실 에너지 바우처가 새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12월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려되는 거는 에너지 바우처가 시작될 때는 하나 카드의 새로운 이게 에너지 바우처 카드입니다라는 홍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새로 받으시는 분들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새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구나 하는 분명히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합을 한다면 그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사용의 어떤 이용률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측면하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고 새로운 대단히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홍보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급정산 결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는 그 김윤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간 부분에서 많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가 그 새로 공급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 지역 난방, 연탄 등의 모든 업체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 해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운영해 왔던 결제와 정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현실적으로 아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지금부터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부도 기본적으로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어떤 정책적 조율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고요.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에 대한 그 제한적인 전제나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바우처 카드로 하나 통합한다 하더라도 이 대상자가 매년 바뀌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자기가 작년엔 대상이 됐지만 올해 새로 대상이 되는 측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저희 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통합이 5월 달에 카드로 이제 발급이 되더라도 12월 달에는 재발급 형태로 해서 약간의 그 카드의 변형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가 통합되는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저희가 개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별적인 정책을 저희가 산업부가 주도를 하는 측면의 장점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책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인데 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하나의 다른 기관으로서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카드가 운영된다고 할 때는 매년 바뀌는 어떤 정책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카드로 가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의무화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하는 프로세스가 잘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